아사드 유대인 무리와 유대인 혐오자들은 이번 주에 전력을 다해 활동했으며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강박장애를 유발하는 핵심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뉴욕타임스가 모사드에 의해 영입된 유명한 스파이에 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제 팟캐스트에서 농담 삼아 이 이야기를 살짝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전화를 받고 좀 자제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세요. 여기는 전쟁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언론은 전쟁 얘기가 반복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곧 지루해졌다는 뜻이죠. 더 나쁜 건 이 전쟁을 특정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집착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치밀하게 연출된 게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두 지친 적들이 쇼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극입니다. 이란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미국은 공격적인 태도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대화가 계속됩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즉 전면전만은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긴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공유한 관찰 내용들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론의 좋은 뉴스 스토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른 이슈들이 주목받게 됩니다. 이번 주 여기 초점은 관심을 끌려는 두 창녀가 자신들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을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멍청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였는데 친이스라엘 및 유대인 인플루언서들이 그를 이스라엘로 초대해서 이스라엘에서 함께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악한 존재로 묘사하는 부정적인 이야기와 프레임에 휩싸인 젊은 세대에게 말입니다. 그는 원하는 관심을 받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외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우리를 좋아할 거란 생각은 좌파 이스라엘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은 람 이메뉴얼 방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잘난 척하지만 기회주의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는 쓰레기 같은 인플루언서의 더 세련된 버전입니다. 람 이메뉴얼은 이번 주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년간 7개 전선에서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던 모든 양보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강요한 유화 정책으로 우리는 수년간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에마뉴엘은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할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마드니가 네타냐후보다 뉴욕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 인기 있다는 여론조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자국 지도자보다 외국 지도자에 더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 마마드니가 네타냐후보다 인기가 낮다고 하네요. 참 놀랄 일도 아니죠. 다른 정치인들도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습니다. 그걸 잘 새겨들어 벌벌 떠는 유대인아. 에마누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의 수사적 발언의 격화는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잠재적 후보로서 점점 더 급진적으로 변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노골적으로 의식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네타냐후나 가자지구 희생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란에서 학살당한 수만 명이나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이들의 살해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라는 이유로 경멸합니다. 그리고 에마누엘은 한때 민주당이었던 이제는 우리 눈앞에서 안티파의 한 지부로 변해가고 있는 정당에서 현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미따리는 이스라엘 활동가이자 군사 지휘관으로 전쟁 발발 후 수개월째 복무 중입니다. 그는 에마누엘의 방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이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마누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사실이지만 맘다니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문제라는 점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정부 수장이 누구인지와 무관합니다. 맘다니를 지지하는 유대인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맘다니가 우리를 괴물이라고 불렀을 때 드러난 바로 그 증오와 같습니다. 에마누엘은 뉴욕의 개혁 유대교 회당
학생 동아리, 진보 유대인 공동체에서 분노의 연설을 하며 맘다니 지지가 완전히 미친 일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맘다니에 투표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에마누엘은 민주당 후보로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이며 뉴욕타임스와 그 주변 인사들의 지지를 얻으려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가 추가로 몇 점을 더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버니 샌더스에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이스라엘 지지가 실제로 줄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들이 미국도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저함이나 조건 없이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람 이마누엘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했던 또 다른 주장, 그리고 이스라엘 내 좌파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다른 이들이 열심히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방위 보조금 종료를 주장하며 이스라엘이 외교적 부담임을 시사했습니다. 도비 프랜시스는 실리콘밸리 자본과 이스라엘의 기술 혁신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이스라엘계 미국인 금융가입니다. 그룹 11의 창립 파트너인 그는 14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며 미국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벤처 펀드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총리의 공식 인공지능 자문 역할을 맡아 국가의 전략적 AI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유럽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에마누엘 같은 조작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의 실제 위상을 더 잘 보여줍니다. 프란시스는 이스라엘이 인공지능과 방위 자동화 분야에서 이룬 독보적인 발전이 워싱턴이나 브뤼셀의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세계 안정의 필수적인 축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프란시스는 유럽 투자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세계가 대규모 글로벌 분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직접 경고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여러분의 최고의 파트너라고. 그는 유럽 국가들에게 기존의 안보 개념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산 기술과 무기로 적극적으로 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들이 실제 전투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테스트되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의 국경과 국가 주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방어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기술을 단순 상업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글로벌 인프라로 봅니다. 이러한 대담하고 거침없는 입장은 그가 전 세계 플랫폼에서 주장해온 논지를 반영합니다. 즉, 기술 혁신, 특히 인공지능과 방어, 자동화 분야의 혁신이 국가의 생존과 지역 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 시장으로부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7년까지 오센브룩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약 2,300명의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폭스바겐 경영진은 이스라엘 기업 라파엘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자동차 생산 라인을 방공 시스템, 특히 아이언돔의 물류 및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은 대형 트럭, 운반 플랫폼, 발사대, 발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으며 폭발물이나 미사일은 별도 장소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독일 정부 자체도 유럽의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 계획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안은 즉시 독일 내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평화운동가들과 야당 좌파 정당의 정치인들은 폭스바겐이 민간 제조업체로 남아야 하며 이스라엘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언급했습니다. 이 정치적 논란은 폭스바겐의 주주 구조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타르 국부 펀드가 놀랍게도 폭스바겐 주식의 10.4%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의결권의 17%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합의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음모 집단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카타르입니다. 그럼 누가 은행을 통제하나요? 누가 모든 것을 통제하나요? 이걸 보면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서방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관련해 보여주기식 행동을 더 자주 합니다. 아이슬란드 총리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이름이 마치 영화 겨울왕국에 나올 법한 인물 같죠? 이분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긴급한 국제적 조치를 촉구하며 민간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몰타 등 패배자 국가 지도자들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그녀는 이 상황을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또한 아이슬란드가 두 국가 해법과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타르 투자를 받을 거라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녀와 이제야 갑자기 깨어난 무지한 나라들의 모든 자기의에 찬 지도자들은 하마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가자 주민들을 억압하고 민간 지역 전체 아래에 테러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스라엘을 말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아는 것만 하세요, 엘자 프로즌 총리님. 그리고 그냥 넘기세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런 일들을 모두 겪어봤습니다.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증오, 질투, 거짓말, 비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가진 것은 그들의 텅 빈 영혼의 투영뿐이며 그들은 그것을 가짜 자기 의로움으로 채웁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파괴하는 데만 집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깃발만 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공허한 삶을 채우려 가짜 열정으로 의미 없는 구호만 외칩니다. 당신들은 양떼처럼 이끌려가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신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에마뉴엘과 민주당의 남은 세력은 이 광대들에게 아부합니다. 네, 시온주의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의 시민이 아닙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한편 아랍의 통치하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 유일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식민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시나이, 가자, 유대, 사마리아를 아랍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은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도망치지 않는 유일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주의자들은 끔찍하지만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뿐입니다. 무슬림 국가는 50개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가장 신성한 유대인의 날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멈추는 날에도 아랍인들은 여전히 나라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누구도 동화되도록 강요받지 않고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각각 10억 명 이상이고 유대인은 1,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아랍 국가들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109개국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계속 들먹이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뉴저지 주만한 이 나라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규모도 작고 수적으로도 적다는 점 때문에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령 때문에 강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과거,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족의 힘, 문명의 기초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가족, 종교, 그리고 국가의식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이만누엘과 맘다니 지지자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에 의해 조작된 무의미한 것들에서 목적을 찾고 때로는 바로 여기 있는 이런 게시물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주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해에 필요한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200만 명의 아랍계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무슬림과 기독교 아랍인들이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고 유럽으로 이주하지 않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립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거대한 푸른 물결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있으며 그는 이삭 협정이라는 주요 지역적 틀을 도입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본떠 만든 이 틀은 경제,
기술, 그리고 대테러 협력을 통해 중남미 전역의 친이스라엘 정부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복원과 심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첨단 기술 혁신, 농업, 수자원 관리,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파트너로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유럽 기관들이 수사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동유럽과 중유럽은 이스라엘과 함께 조용히 견고한 지정학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리스, 그리고 키프로스 간의 깊은 3자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지역 연결성, 정보 공유, 그리고 이스트메드 포세이돈 파이프라인과 같은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대한 변화는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같은 핵심 국가들과도 조용히 새로운 경제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언급했듯이 여러 나라들이 조용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지정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인 꾸준한 힘의 축적 때문입니다. 국가들은 선의만으로 이스라엘과 동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기술적, 군사적, 경제적 우위가 완전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판자들의 목소리는 클 수 있지만 실제로 세계 질서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흐마디네자드의 재림을 겪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하메네이를 데려가려고 지옥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흐마디네자드는 어떻게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혹시 그일까요?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스파이를 찾습니다. 일반 기자들, 이스라엘 반대 시위대, 선단 참가자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니죠. 물론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헤드라인과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보원들에 따르면 2022년경 모사드 요원을 포함해 모사드 국장 본인까지 이스라엘 요원들이 아흐마디네자드와 그의 측근들과 유럽 전역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2025년 분쟁 중에 모사드는 실제로 그를 이란에서 빼내기 위한 고위험, 극적인 구출 작전을 세웠습니다. 결국 전체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흐마디네자드는 겁을 먹고 작전에서 거리를 두었고 그 결과 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첩보 작전 중 하나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뭔가 알고 있었을까요? 언론, 선단 참가자들, 설치고 다니는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있을 법한 스파이에 대해 암시하는 걸 그만두라는 전화를 누군가에게서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니엘 시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JNS 스튜디오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